앞으로 이제 그 분자궤도 함수를 배우게 되면 본딩 혹은 엔타이 본딩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언제 했더라? 2학년 1학기 때인가? 그때 분자궤도 함수가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본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해요? 이제 바로 결합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은 반결합성.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말을 쓴 게 분자궤도 함수에서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안정하냐 불안하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본딩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을 꼭 양자역학을 들지 않더라도 고전역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뜻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분자, 바로 H2 플러스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분자는 H2인데 거기서도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H2라고 하면 원래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두 개인데 두 개에서 하나만 뿅 없앤 거니까 전자가 딱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더더욱 간단한 분자 시스템, 아시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H2니까 원자핵은 몇 개가 있겠어요? 원자핵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입자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상호작용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이때 편의상 성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력을 노란색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청력은 파란색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원자핵하고 원자핵 요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청력이 나타나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죠, 맞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근데 뭐 인력이건 청력이건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 물리량이고 필요하면 언제나 방향에 맞게 이제 성분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몇 가지 힘들을 성분 분해를 해볼 텐데, 동형. 동요가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잘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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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 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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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그렇지. 좋았어, 동야.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핵과 핵 사이의 청력,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있는데 이 힘들을 필요한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 이 인력을 핵과 핵 사이의 이 가상적인 핵간축 요 사이로 요렇게 한번 성분 분해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벡터를 요렇게 성분 분해한 거를 인력 1번, 얘를 또 요렇게 성분 분해한 거를 인력 2번 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만약 여기에 있는 인력 1번과 인력 2번 그리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청력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보이시죠?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력과 여기서 나타나는 청력 사이에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형성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력이 크니까 이 핵은 더더욱 멀어지겠어요? 더더욱 가까워지겠어요?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핵이 모여있는, 핵들이 모여있는 분자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반면에 이 전자의 위치가 조금 좀 딱 봐도 별로 이쁘진 않아요. 좀 엄한 데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여기서도 청력이 나타나고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 있는 요 인력 벡터를 이렇게 성분분해하고, 요 인력 벡터도 이렇게 성분분해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 저기에 있는 인력 1번, 인력 2번,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청력, 이들 사이에 만약 이렇게 된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두 핵이 모여 있겠어요? 더더욱 멀어지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 두 핵이 모여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모여 있을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분자 형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혹은 기존의 분자가 형성이 돼서 화학 결합이 되어 있어도 기존 화학 결합이 쪼개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원자핵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저 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조금 더 얘네들을 좀 자세히 계산을 해봤대요. 했더니 묘하게도 이 두 원자핵을 중심으로 8, 8, 8, 8 요런 2차 곡선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요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이 영역 안에 존재하면, 2차 곡선 요 사이 안에 존재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막 하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2차 곡선을 중심으로 요 바깥쪽에 전자가 위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본딩이라는 말의 뜻은 전자가 양쪽 원자핵을 묶어주는 현상인 거죠. 혹은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전자에 뭐 예를 들면 전하량이나 질량 같은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전자나 아니면 이 전자나 뭐 질량이나 전하량 같은 건 뭐 스핀 이런 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가 어느 영역에 있냐에 따라서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른 일이 벌어져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때 양쪽 원자핵을 엮어준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본딩. 엔타이 본딩은 뭐겠어요? 바로 전자가 양쪽 원자핵의 핵에 그 영향을 줄 때 그때를 엔타이 본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은 달라지는 게 아닌데 걔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영역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이고, 이런 식의 이제 의미, 전자가 양쪽 원자핵을 해리시킨다 혹은 전자가 양쪽 원자핵을 묶어준다를 양자역학적인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게 그게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자계도 함수만 배우면 뭐 좀 안정해지면 본딩, 불안정해지면 엔타이 본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본딩의 전자가 채워질수록 핵과 핵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이 말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번 입시에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로.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교재 한 장 넘기시면은 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3번이라고 있을 거거든. 오! 책 있죠. 책 있죠. 책 있죠. 너무 줄 알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장 딱 넘기시면은 여기에 요 문제 요거 딱 나오죠. 요거. 네, 이게 문제가 엄청 많죠. 글이 너무 많죠. 사실 나도 이런 유형의 문제 너무 싫어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서울대 입시 문제였어요. 뭐 좀 옛날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저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길어서 내가 직접 풀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문제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그 설명이 많은 만큼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닌지라 이 연습 문제 3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이제 해설지가 있으니까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서 요 얘기만 살짝 하고 요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뭔 의미인가 싶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뭐 옛날에 뭐 어떤 난 책을 되게 안 읽는데 어디서 책 소개하는 곳에서 그 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경영학자가 그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success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 요거를 뭐 이렇게 쓴 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책에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1도 안 믿거든요. 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게요? 내가 책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있잖아요. 뭐 워린 버핏은 어떻게 성공했다, 뭐 빌 게이츠는 어떻게 성공했다, 뭐 이런 성공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따라해도 성공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해요. 똑같이 따라해도 절대 성공 못해요. 왜?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타이밍. 그 사람이 성공했을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상황. 뭉뚱그려서. 그걸 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성공했던 사람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해 못해? 절대 못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책들 같은 거 보고 막 거기서 감명받고 막 우와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내용 되게 좋아는 안 하는데 요 내용은 내가 이 자연과학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쓴다? 이 사람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첫 번째 성공하려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 이거는 되게 그럴듯하죠.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이재용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 예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이재용 어때? 오, 그 엄마가 아세요? 아빠가 이재용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무서워라. 잠깐. 뭐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도 되게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뭐냐면 시간 관리. 이건 여러분 나이쯤 되면 느끼는 사람 있죠. 많이들 느끼죠.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 보면은 와 쟤는 저 짧은 시간에 언제 저걸 다 해내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얘기는 너무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지라 그래 뭐 이건 특별히 뭐 이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세 번째가 되게 놀라웠어요. 세 번째가 뭐게요?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 어떻게 알아요? 어디 사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오, 자연스럽네요. 그래? 자기는 제후? 도후? 제후. 제후. 시우 대단하죠. 예,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조건 어디 사냐? 그래서 왜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그 뭐 위대한 철학자의 엄마께서 맹자의 그 조기 교육을 위해서 이 뭐냐면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세 번이나 이사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은 뭐 글쎄요. 내가 그 바닥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으로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 대치동에서 막 거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알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막 그런 얘기들. 이게 사실은 그 뭐냐면 성공 여건에 성공에 영향을 준대요. 이게 사실은 뭐 대치동에서 학원 다닌다. 사실은 뭐 그런 협소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살이죠? 18, 19 이 정도 됐죠. 여러분 18, 19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런 고급스러운 철학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바로 여기 살기 때문이에요. 여기라 하면 뭐 창원 혹은 대한민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혹은 유전적 구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동일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마약을 운반하고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 보이스피싱 전화 붙들고 누구 엄한 사람하고 전화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태국한테 폭격맞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대치동에 학원 가요 이런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때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그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본딩 상황이 나타나도 엔타이 본딩이라는 영역은 있어 없어요? 그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이라는 상황이 생겨도 본딩 영역은 공존하는 거예요? 안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상황은 공존하는데 그 입자가 어느 영역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 누구냐 재우? 뭐 혹시 이렇게 드러그에 대한 경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마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전 인류의 몇 퍼센트는 마약하게요? 전 인류의 30%는 인류 역사상 계속 마약을 해요. 즉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계속 마약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형태로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웬 마약이 이럴 텐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마약 구하기 쉽게요, 어렵게요? 되게 쉬워요. 어디 가면 돼요? 클럽이요. 클럽. 밤에 홍대나 저기 뭐야 그 압구정 청담동에 있는 클럽 가서 거기 좀 껄렁껄렁한 애한테 이게 뭐 있어요? 물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보호 속에서 착실한 경남고등학교 학생으로 컸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잘 쳐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 딱 가가지고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 하루 내가 좀 일탈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가지고 클럽 가서 헤헤 놀다가 막 술도 한잔하고 기분도 좋고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헤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와서 툭 부딪히더니 딱 봤는데 완전 내 스타일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가까이서 막 친한 척을 하면서 하다가 어머 이거 좀 먹어봐요. 툭 준 거야. 이거 뭐예요? 저 딱 먹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이 360도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비극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 장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장소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교는
다른 공간이에요? 딱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월드인 거예요. 공존하는 월드인데 완전 다른 월드가 펼쳐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철학이 20세기에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얘기한 실존주의 철학의 근본적 이론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본딩, 안티본딩의 이 아이디어, 자연과학적인 이 수학적인 아이디어로부터 니체의 뭐냐면은 실존주의 20세기 엄청 유명한 철학 사조인 것들이 발전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의 정수와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변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본딩, 엔타이 본딩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이후로 인간의 세상을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수준 낮은 철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철학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철학들 중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뭐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17페이지에 4.6 전기 쌍극자 모멘트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우개. 여하튼 이런 얘기를 기억을 해두긴 해요. 알겠죠? 누군가가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얘기는 말고 이런 거 알겠죠?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둬요. 지우자. 그 다음 4.6 자, 영어 표현으로는 electric dipole moment고요. 우리말 번역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멘트라는 말은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되게 자주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종종 이 앞부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다이폴 모멘트 혹은 다이폴 모멘트 혹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전기 쌍극자. 이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건 요렇게 짜자자잔 자, 이렇게 어떤 공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공은 크기가 없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다가는 플러스 Q 그리고 반대쪽에다가는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대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점전하. 그래서 물리 시간에 전자기학 배우면 점전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체 물체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전하 어떤 플러스 Q, 어떤 마이너스 Q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Q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두 점전하를 이런 식으로다가 8 좋아. 이런 식으로다가 양쪽 점전하를 막대기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은 녀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대기로 연결시켜 놓은 녀석.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그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전화 간 거리. 그걸 R이라고 하고 이 R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뭐라고 부른다? 쌍극자라고 합니다. 전기가 있으면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전기 말고 무슨 기도 있죠? 자기도 있죠. 그럼 자기쌍극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겠죠? 있습니다. 자기쌍극자는 아주 희한하게 정의해야 되는데 어떤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는 게 자기쌍극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막 원운동하는 걸 자기쌍극자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 자기쌍극자는 이제 물리학적인 논의가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저 전기쌍극자를 얘기를 할 건데 딱 봐도 이제 점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란 말을 썼을 거고요. 쌍극자의 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쌍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개. 그 다음에 극이라는 말은 극. 극은 바로 남극, 북극 할 때 뭐 그 극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극이 두 개 있는 자, 뭐 그런 녀석, 뭐 이런 뜻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다이폴, 우리말로는 쌍극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전기 쌍극자라고 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이때 왜 저번에 위치 에너지 얘기하면서 물리학자들은 항상 입자가 두 개가 있으면 뭘 정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시점, 나머지 하나를 종점. 아시겠죠? 잡아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뭘 정한다? 방향 벡터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물리학자들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방향 벡터가 여기서도 정해지는데 마이너스 전화 있죠. 마이너스 쪽을 물리학자들은 시점으로 정합니다. 시점. 되죠? 그리고 플러스 쪽이 종점.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요런 식의 R 벡터. 요게 이제 뭐라고? 방향 벡터 되겠습니다. 방향 벡터. 그래서 쌍극자에서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로 방향 벡터를 하나 정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R입니다. 이 R 벡터의 크기는 이 거리 R 자체입니다. 자,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바로 다이폴 모먼트.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녀석의 정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바로 요렇게 정의가 되고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좋았어. 저렇게. 저것이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 위에 화살표가 막 있는 것으로 보아 요 다이폴 모멘트도 벡터 물리량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지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방향 벡터 있죠. 그 방향 벡터에다가 자 이게 Q라고 돼 있는데 이 Q만큼 잘 봐요. 한쪽이 플러스 Q, 한쪽이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이 Q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전하가 분리된 정도. 자, 잘 보시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얘는 사실 이 전기쌍극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인데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만큼 전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 방향 벡터에다가 전하 분리된 정도를 곱해 놓은 걸 다이폴 모멘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짜잔,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 분리된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를 곱하면 바로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된다. 뭐 이 정도 자체는 크기고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크기를 R이라고 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크기도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를 이걸 왜 정하느냐? 이게 두 번째 전기장 속에서 이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그걸 위해서 짜잔 해가지고 한쪽에는 플러스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거는 이런 평행 전극판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행 전극판에서는 뭐가 만들어지죠? 평행 전극판에서는 바로 짜잔 이런 식의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전기장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정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하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이 벡터, 자 바로 얘가 전기장 벡터. 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다가 저 앞에서 얘기한 짜잔 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전기쌍극자를 여기에다가 넣어 봅시다.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전기쌍극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 쌍극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디로 움직일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디로 움직일까? 바로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 뭐냐면 전기쌍극자는 전기장속에서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은. 그런데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호, 요렇게 인력이. 오호, 요렇게 인력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은 고정되어 있는데 무게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운동을 하겠죠. 뭔지 아시겠죠? 제후 알겠죠? 제후라고 하면 그 왕들을 제후라고 하잖아. 황제 밑에 있는 왕들을 제후라고 하잖아. 그렇죠. 제후? 혹시 조상님 중에 왕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후 왕족인가요? 일단 족보가 없는 걸 보면은 그냥 노예 해방할 때 김씨 받은 집안 아닐까 싶은데. 그냥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되게 심각하게 얘기해 주시네. 그래 알겠습니다. 제후 그래요 멋져요. 그래. 자 어쨌건 제후 멋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뿅 하고 뺑뺑을 하고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운동을 하면 이 원운동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규정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겠죠. 바로
1. 원운동을 하니까 바로 이제 토크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토크 이제 보통 타우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 알파벳으로 타우 이렇게 읽는 건데 그 토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기에 있는 저 전기쌍극자 모멘트 하고 여기에 있는 전기장 벡터를 짜잔 이렇게 해주면 바로 토크가 나옵니다. 자, 이런 꼴의 표현이 뭐죠? 이런 꼴의 표현이 이제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벡터 프로덕트죠. 우리말 번역은 외적. 그래서 우리말로 외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그 왜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 찾으면 되시고, 근데 뭐 나는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뭐 이런 더 이상의 계산은 익숙하진 않아요. 자, 어쨌건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얘가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이런 인력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인력들 때문에 이제 뭐가 나타날 거냐면 이때 저 쌍극자의 위치 에너지 이게 생길 텐데 그 값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위치 에너지가 자, 요 녀석의 그 전기쌍극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서의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위치 에너지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점으로 표현된 건 뭐죠? 얘는 스케일러 프로덕트죠. 우리말 번역은 내적. 그래서 뭐 방향 잡고 뭐 계산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은 잘 할 텐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전기쌍극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전기쌍극자를 규정을 하면 전기장 속에서 그 녀석의 중요한 물리량을 수리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전기쌍극자라는 아이디어를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는 증명 과정이 어디 나오게요? 안 나옵니다. 이거 증명 과정 어디 나오게요? 하이탑 물리투에 나와요. 진짜요? 이거 하이탑 물리투 나와요. 하이탑 물리투 있어요. 진짜로. 예, 정말이에요. 교과 과정 조금 바뀌기 전, 한 1, 2년 전 하이탑 물리투에도 이거 나온 걸로 내 알고 있어요. 뒤지면 거기에 왜 참고사항 해가지고 막 나와요. 예, 뭐로? 예, 그리고 아마 그 물리 선생님 해주셨을걸요, 이거? 이거 기초 전자계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 기초,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저기 좀 미덥지가 않지? 그래요? 지금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맞아. 좋아.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요 세 번째 요 전기쌍극자의 단위. 자, 이 녀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에다가 뭐를 곱한 거겠어요? 전화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량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겠어요? 쿨롱일 거고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의 기본적인 단위는 쿨롱 미터입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내가 이 단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3.33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자, 딱 보면은 값이 매우 커요, 매우 작아요? 굉장히 작죠? 이게 실제로 이 쌍극자 모멘트를 실제 존재하는 물질들에 적용을 하면 그 값이 굉장히 작은 모양이에요. 근데 작아도 이게 뭔가 유래가 있을 건데 이 유래를 내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어쨌건 요 정도를 특히나 자연과학, 특히나 화학에서 디바이. 그래서 1D라고 쓰고 읽을 때는
디바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물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이거든요. 디바이 관련된 무슨 뭐 수식도 있을 텐데 전자계약에 있지 않나요? 뭐 있지. 하여튼 아무튼 그 양반 이름인데 그 양반 이름을 따서 디바이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거고요. 그래서 원 디바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D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아 지금 현재 이 물리량이 전기쌍학적 오벤트를 뜻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위 체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생각해보면 물리학적이에요, 화학적이에요? 되게 물리학적이죠? 근데 왜 물리학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걸 가져다가 어디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극성 공유결합에 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학의 한 주제인 극성 공유결합.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나이? 자, 이런 이제 화학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이제 화학에 적용을 할 거냐면 뭐 예를 드는 게 좀 좋겠죠. HF.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수소하고 플로린 중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죠? 당연히 이제 플로린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로린 전기 음성도 대충 얼마로 잡죠? 4.0. 수소는요? 수소는 2.2 뭐 있는 데도 있고 2.1이라는 데도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2.2, 2.1만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가 어느 쪽 어디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냐면 플로린 쪽이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수소에서 플로린 쪽으로 결합 전자쌍 일부가 옮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수소, 플로린 이렇게 쓰고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전하, 플로린 쪽에 델타 마이너스 전하 이런 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편의상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죠. 의미는 뭐예요?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그래서 의미상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그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의 크기가 여기에 있는 플로린의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얼마더라? 0.4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0.4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도 얼마겠어요? 0.4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좋아. 그래서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고유 결합 요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성 고유 결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적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HF를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세 번째, 그러면 이 극성 공유결합 분자에 대한 모델링.
바로 짜잔 짜잔 해서 한쪽에다가 델타 플러스 한쪽에다가 델타 마이너스. 요 녀석은 수소 원자, 요 녀석은 플러린 원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 길이, 결합 길이를 저런 식으로다가 R이라고 하면 바로 극성 공유 분자를 쌍극자로, 물론 여기서는 전기 쌍극자겠죠. 쌍극자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참고로 저기에 있는 결합거리 RE 얘는 뭐로 알아낼 수 있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 얘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서 마이크로웨이브 분광학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말 자체를 번역이 없거든요. 번역이 없어서 마이크로파 분광학 이렇게 번역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스펙트로스코피는 우리말로 분광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좋아.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전기장 속에 이런 분자를 넣어요. 넣고 에너지와 바로 쌍극자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위치 에너지가 쌍극자 모멘트의 전기장 이렇게 곱해진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장은 내가 걸어준 크기고 그때 위치 에너지 측정을 하면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쌍극자 모멘트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전하 분리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돼요? 전하 분리된 정도의 거리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장 속에서 에너지를 구해서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결합거리는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걸로 결합거리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이런 테크닉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 전기장 속에서 에너지 측정해서 구해.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구해? 마이크로웨이브로 구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델타를 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됐죠? 좋아. 됐나요? 됐죠?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 1, 2, 3이고 어디 하나 적을까? 그래 봐. 중간 지울게. 중간에 지울게. 진다. 오씨.
자, 근데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건 4. 학문 체계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소에 플러린이 있고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아까 어디를 시점 어디를 종점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가 종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쌍극자 모멘트도 아까 봤던 것처럼 스케일러였어요? 벡터였어요? 벡터잖아. 그럼 쟤도 누구랑 방향이 같아야 돼? 방향 벡터랑 방향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어디가 시점, 어디가 종점, 여기가 시점, 이거 종점이면 얘가 놀라웠게도 이합 이렇게 되는 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시점이고 이게 종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아까 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어요? 전화 분리된 정도의 방향 벡터의 곱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으악! 분필이 없는데 학원에 흰 분필이 다 떨어졌더라고. 큰일 나네. 이거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원래 정의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선 여기가 시점이 여기 종점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요렇게 정해요. 어디서는? 화학에서는. 알겠죠? 저렇게 정해요. 자, 사실 어디가 오리지널이고 어디가 짝퉁이 했어요? 어디가 오리지널이고 어디가 짝퉁이 했어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짝퉁이에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매우 화학적이에요. 매우 물리학적이에요. 매우 물리학적인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화학에서는 내용 다 똑같은데 뭐만 반대로 잡아요? 방향만 반대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 쌍극자 모멘트 물리 시간에 배울 때하고 화학 시간에 배울 때하고 방향이 달라. 알겠어요? 달라. 그럼 왜 화학에서는 이렇게 그 짝퉁으로 방향을 잡느냐? 여러분 전자기하적으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특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기하적으로는 어디가 플러스다 어디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물리학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있잖아요. 그 맥스웰 방정식 4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다 바꾸면 또 100% 성립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어떤 입자가 제일 중요해요? 화학에서는 어떤 입자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화학에서는 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왜?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을 전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전자를 공유했다. 그럼 뭐예요? 공유결합. 그 다음에 전자를 잃었다. 무슨 결합?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어서 뭔가 결합이 됐다. 무슨 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전자를 누구한테 그냥 줬다. 무슨 결합? 배위결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화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전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화학자에게는 전자의 특별한 패티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용이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좀 끌리는 패티시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시우를 보면은 막 좀 흐뭇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있는 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시우야 설레죠?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처럼 화학자들에게는 이 전자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반대로 정해서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거기서 뭐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전자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의 표현의 편의상 이 부분을 방향을 반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화학적으로 얘를 따져 놓으면 화살표를 따라가면 전자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과 화학에서의 요 두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하는 거를 꼭 인식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물리 시간에 나올 때는 여기 이 방향 이쪽에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계산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내적 외적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화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방향이 이쪽인 거 알겠지? 네,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 5번이 있거든요. 간단한 연습 문제 5번. 자, 거기 보이세요? 간단한 연습 문제 5번. 시간 너무 많이 갔나? 오, 너무 많이 찍었어. 너무 많이 찍었어.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찍었어. 요거 한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선이가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슬, 그대오세요. 괜찮은데요? 오늘